전 남편은 거리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는 전철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벌어진 일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뼈저린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스토리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혹은 제주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꼭 알고 싶습니다. 서울의 늦은 오후, 빌딩 숲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은 여전히 따갑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강도진 대표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담 운전기사인 김 기사는 중요한 전략 파트너와의 미팅 장소에 그를 데려다주기 위해 꽉 막힌 서울 도심의 도로를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진, 올해 42세, 그가 입고 있는 수트는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맞춤복이었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스위스 명품 시계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감과 이름 모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강남대로가 지금 너무 막혀서 구시가지 재개발 구역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운전석에서 김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디든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로 가주세요. 도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차감, 좋은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창밖으로 번쩍이는 유리벽의 고층 빌딩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점차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낮아지고 외벽은 낡고 빛바래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울퉁불퉁하게 파인 아스팔트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길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무거운 짐을 든 채 허리를 굽히고 걷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진은 스마트폰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이런 구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답답한 공기는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라고 강요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억지로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8년 전 그에게는 박지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녔던 지윤,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를 가졌던 지윤, 그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라는 사람 자체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어떤 변명도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깊은 밤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생각하지 마. 도진은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어. 널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널 이용했을 뿐이라고.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내뱉었던 독설이었고 그가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세뇌시켜야만 했던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퇴근길 인파와 차들이 엉켜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 유독 길이 막히네요.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한숨을 쉬며 무심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도 위에는 낡은 손수레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깡마른 아이 2명이 먼지 풀풀 날리는 흙바닥에서 찢어진 고무공을 차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시꺼먼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완전히 멈춰섰을 때 지루한 듯 길 건너편을 쳐다보던 도진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길모퉁이, 녹슨 가로등 바로 아래 한 여자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떨리는 두 손은 구겨진 골판지 상자 조각을 높이 들고 있었고 굳게 닫힌 차창 너머로도 도진은 거기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 약값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거칠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지고 흙먼 지투성이었습니다. 팻말을 든 그녀의 두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갑자기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에게서 무언가 너무나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흔한 노숙자일 뿐이야.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거대한 서울 바닥에 길거리에 앉아 국어라는 기구한 인생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차갑게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렬한 힘이 그의 시선을 계속해서 그녀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뒷차에서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김 기사는 아직 엑셀을 밟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도진이 마치 돌로 변한 것처럼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 김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불렀습니다. 멈춰. 도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길모퉁이의 여자가 살짝 몸을 뒤척였고 무심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가리던 머리카락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으며 목구멍은 타들어갈 듯 메말랐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그는 그 얼굴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천 번의 입맞춤을 남겼던 그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던 그였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지윤아, 그가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작게 내쉰 숨소리라 앞자리에 김 기사조차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나가는 차들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피로와 극한의 슬픔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푹 꺼진 두 뺨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췌했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굶주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그녀였습니다. 박지윤,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 8년 전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떠났던 그 무정한 여자. 차 세워. 도진이 명령했습니다. 김 기사는 극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는 당장 길가에 차대라고 도진이 윽박질렀습니다. 최고급 세단이 급하게 갓길로 멈춰섰습니다. 바퀴가 미쳐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도진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에는 수백만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인도 위에 못 박힌 듯 서서 길 건너편의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오토바이와 차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했습니다. 귀를 찢는 경적 소리,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지만 도지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박지윤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아니 전처가 흙먼지 날리는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 그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눈부신 여자. 두 사람만의 아늑한 주방에서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춤을 추던 여자.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에게 다정한 입맞춤을 남기던 여자. 그녀가 지금 먼지투성이 길바닥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몰골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지는 누군가에게 복부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이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들과 뒤섞였습니다. 죄책감처럼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그녀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와이셔츠를 입은 한 회사원이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며 지윤을 지나치다 무심하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그녀의 발밑에 놓인 다 해진 종이컵에 툭 던져놓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축복이 있기를. 거리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도지는 그녀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사랑해라고 속삭여주던
그 달콤하고 다정했던 목소리, 도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노에 차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난 울지 않을 거야. 날 버린 건 저 여자야. 날 매정하게 버렸다고. 저런 꼴을 당해도 싸. 하지만 그 잔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에도 그의 두 다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로 내려서서 그녀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해답 없는 질문에 늪에 빠져 8년의 원망과 8년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도진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골판지 상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크고 넓은 그림자가 그녀의 낡은 옷깃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손가락 사이로 골판지 상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극도의 충격으로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지훈아,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 오빠. 그녀가 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정막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투명 인간처럼 보였고 시간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소식 끊긴 세월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은 8년의 고통스러운 질문들, 끝맺지 못한 8년의 미완성된 사랑 이야기.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차오른 눈물이 움푹 팬 두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양옆에 늘어뜨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충격, 혼란, 분노, 고통, 그리고 그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감정까지 수만 가지 감정이 동시에 그를 찢어놓을 듯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도진이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왜 네가? 그는 온전한 문장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에게 왜 지금 먼지투성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전 몇 푼을 줍고 있냐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오빠한테 이런 모습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도진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수백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여자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훈이 차가운 바닥에서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말랐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입을 때려다 말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싶다는 듯, 아니 아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듯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 가봐야 해. 안 돼. 도진의 입에서 명령 같은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안 돼. 두 번 다시 도망칠 생각 마. 이번엔 절대 안 돼. 지유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진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을 애써 억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아,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어디 있었어? 왜 말도 없이 떠난 거냐고. 오빠는 이해 못할 거야. 지훈이 시선을 피하며 땅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 도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돌아왔고 넌 짐을 싸서 사라져버렸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널 찾으려고 온 사방을 뒤졌어. 사고가 난 줄 알았고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고. 그러다 수개월이 지나서야 네가 의도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됐어. 지윤의 초췌한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오빠. 그럼 대체 왜?
도진의 목소리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왜 날 버린 건데? 지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도진이 몸을 숙여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었어. 도진은 누군가에게 뺨을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 어머님 말이야. 지윤이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도진은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거대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직후부터 매주 나를 찾아오셨어. 처음에는 그저 모진 말로 나를 깎아내리셨지. 무식하다고 욕하고 옷 입는 교양도 없는 촌년이라고 대기업 강도진 대표의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하셨어.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오빠와 어머님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지윤이 흐느꼈습니다. 난 바보처럼 생각했어. 내가 더 참고 더 순종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라고.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끔찍해졌어. 내가 오빠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상류층, 재벌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찢어지게 가난한 고아를 아내로 맞았냐며 오빠를 비웃고 있다고 하셨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모욕쯤은 이 악물고 참을 수 있었어. 정말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하시더니 급기야 협박을 시작하셨어. 죽음보다 더한 협박을. 도진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지윤이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고집을 피우고 계속 곁에 남는다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셨어. 어머님의 돈과 인맥, 권력이면 내가 대한민국 어디서도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만들고 어디서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셨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리겠다고 하셨어. 아니야. 도진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회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체면과 명성, 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심지어 외동아들의 행복보다도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난 너무 무서웠어. 지윤이 오열했습니다. 난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였고 어머님은 너무나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떠나면, 내가 사라져주면 오빠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격에 맞는 집안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오빠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말이야. 위험이라고? 도진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위험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 지윤아,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야? 오빠가 내 말을 믿어줬을까? 지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빠의 친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선택해줬을까? 그 질문이 무거운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진은 즉각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8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멈칫했습니다. 젊고 오만했으며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했던 그 시절의 강도진. 겉으로는 반항하는 척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비참한 진실이 그 어떤 것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진의 목소리가 탁하게 잠겼습니다. 널 보호하는 게 내 남편으로서의 책임이었어. 그런데 난 철저하게 실패했어. 다 지난 일이야. 지윤이 뼈만 남은 앙상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여전히 잘나가는 대표님이고 그 고급스러운 한남동 빌라에 살고 있겠지. 그녀는 다 해진 옷과 흙대 묻은 자신의 손을 비참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잖아. 도진은 그녀를 깊고 슬픈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나긴 세월, 빈곤과 싸워온 뼈저린 고생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박지윤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잠깐, 내가 방금 사랑이라고 생각했나?
그는 황급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널 도와야 해. 제발 이 돈을 받아. 내가 해결하게 해줘. 싫어. 지윤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 돈 따위 필요 없어. 하지만 넌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 도진이 바닥에 놔둔 구는 골판지 상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날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야. 지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윤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퉁퉁 부은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 거야.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덤프트럭이 도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누구 아이인데? 도진이 힘겹게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당장이라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강민준이야. 지윤이 속삭였습니다. 올해 8살이고 지금 아주 많이 아파. 도진의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네게 아들이 있다고. 8살짜리. 이름이 강민준인 아들. 나에게 아이가 있다고. 그는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꼭 빼닮았어. 그 눈매, 그 미소, 무언가 생각할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버릇까지 오빠랑 똑같아. 8년, 도진은 자기 아들의 인생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잠들기 전 머리맡에서 읽어주던 동화책, 아빠가 될 수 있었던 8년이라는 시간,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도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지윤아, 내 아들 지금 어디 있냐고. 우리가 사는 단칸방에 있어. 지금 당장 나를 아이한테 데려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오빠는 이해 못해. 아이는 지금 너무 많이 아프고 우리가 사는 곳은 정말 지독하게 초라해. 오빠한테 우리 모자에 이런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도진은 앙상한 그녀의 양어깨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윤아, 난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나한테 아들이 생겼고 그 아이가 아프다잖아. 지금 당장 나를 아이에게 데려가. 지윤은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보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거긴 꽤 멀어. 마을버스를 타야 해. 내 차 저기 있어. 도진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김 기사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도진은 차갑게 식은 지윤의 말은 손을 꽉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 나한테 아들이 생겼다. 김 기사, 일정 전면 취소해. 도진이 지윤을 뒷좌석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파트너 미팅 취소해. 우린 다른 곳으로 갈 거다. 네, 대표님. 어디로 모실까요? 도진은 차에 타며 지윤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럭셔리한 실내와 구겨진 옷, 진흙 묻은 신발을 신은 지윤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지윤아, 집이 어디지? 신림동 산동네 재개발 구역. 12번지, 고시원 골목 아래 반지하야. 그녀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었지? 출발해. 차가 매끄럽게 갓길을 벗어나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도진은 등바디에 기대 앉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계속 떨었고 두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 이야기 좀 해줘. 도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해서. 지윤의 초췌한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도진이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무척 똑똑하기도 하고 책 읽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커서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대. 도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나에 대해 알고 있어? 지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한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해줬어. 오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병명이 뭐야?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지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달 전부터 시작됐어. 처음엔 가벼운 미열인 줄 알았어. 흔한 감기인 줄 알았지. 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
민준이는 갈수록 창백해지고 약해졌어. 돈을 긁어 모아 동네 의원에 데려갔더니 혈액 검사를 하더라고. 지윤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피에 문제가 있대. 대학 병원 전문의 주소를 적어주더라고. 하지만 그녀가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밀 검사 비용만 500만 원이었어. 게다가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와 약값은 한 달에 0만 원이 넘어. 0만 원. 도진에게 그 돈은 맞춤, 정장 몇 벌을 맞추거나 최고급 명품 시계를 사거나 젓가락조차 대지 않는 고급 비즈니스 연회비로 쉽게 써버리는 액수였습니다. 왜 더 일찍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도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지윤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8년 전에 오빠를 매몰차게 버렸어. 오빠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놨잖아. 오빠가 우리 모자를 거두어줄 이유가 없었어. 내 아들이니까. 도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윤아, 네가 임신했다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난 이 서울 바닥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널 찾아냈을 거야.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어떤 것도 날 막지 못했을 거라고. 지윤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아까처럼 소리 없이 참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1000번 만번 미안해. 난 그게 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오빠 곁을 떠나기만 하면 어머님이 우리 모자를 내버려 두실 줄 알았어. 하지만 모든 게 어긋났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월세방에서 쫓겨나 이산동네 반지하까지 굴러떨어졌어. 민준이는 아픈데 약값은 없고 살릴 방법이 구걸밖에 없었어. 그만. 도진이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럽게 손을 떼어냈습니다. 넌 네 생각에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알아들어?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져. 지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세상엔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어. 두고 봐. 도진이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곰팡내. 나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의 벽은 누렇게 변색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금이 가거나 종이박스로 대충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은 아이들 몇 명이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쪽 반지하야. 지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빌라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12번지. 김 기사가 주차할 곳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도진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윤은 썩은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둡고 좁은 통로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반층 내려가자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복도 끝 가장 구석에 낡은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삐뚤게 붙어있는 12호 플라스틱 숫자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도진 오빠, 지윤이 뒤틀린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약해져 있어. 아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 도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 지윤이 낡은 열쇠를 꽂아 돌리자 칠판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은 숨이 막힐 듯 비좁았습니다. 자는 곳이자 부엌, 그리고 거실의 역할을 모두 하는 이 작은 공간은 벽지 곳곳에 빗물이 샌 얼룩이 가득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뒤집어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고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이 종이 박스 몇 개가 의자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 위에는 얇고 낡은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위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도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두려울 정도로 앙상하고 창백했습니다. 잿빛에 가까운 피부에 두 팔은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얕고 무거웠으며 툭툭 끊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이불을 덮은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기. 지윤이 이불 곁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가 우리 민준이 보러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
아이의 지친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 도진의 눈동자 색과 완벽하게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두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윤의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지윤이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내 아빠란다. 아이의 두 눈이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 민준은 자신과 똑같은 그 익숙한 눈동자로 도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빠, 바람소리처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도진이 부서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준의 창백한 입술 위로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아빠가 제가 세상에 있는 걸 알게 되면 꼭 저를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바위처럼 차갑고 냉철했던 남자의 얼굴 위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아빠가 여기 왔잖아. 아빠가 우리 민준이 병 다 낫게 해줄게. 아빠가 약속할게. 저 너무 졸려요, 아빠. 민준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은 넋을 잃고 자신의 핏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만도 못한 이 반지하방 더러운 이불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극도의 피로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박살나며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곱씹었던 모든 원망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웠던 거만함, 자존심, 차가운 벽이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윤과 그의 아들. 그는 과거에 한 번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지윤아, 도진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필요한 짐 당장 챙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도진 오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있어. 도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해. 이불로 아이 따뜻하게 감싸는 것 좀 도와줘. 지윤은 1초 정도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민준을 얇은 이불로 감쌌고 도진은 단단한 두 팔로 아이의 가벼운 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나이 때 아이라면 동네를 쏘다니며 축구를 하고 사고를 쳐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눈을 뜰 힘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들. 도진이 문 밖으로 급히 걸음을 옮기며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구급실로 데려가 줄게. 지윤은 민준의 자잘한 짐 몇 개가 들어있는 다 해진 에코백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그를 뒤따랐습니다. 썩은 물이 고인 좁은 골목을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김 기사는 대표님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울국제병원으로 가 도진이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민준을 눕히며 명령했습니다. 지윤이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속도 위반 딱지 끊어도 좋으니까 미친 듯이 밟아. 응급 상황이야. 네, 대표님. 김 기사가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강력한 엔진의 굉음이 산동 내에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마이바흐는 서울 도심을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도진은 민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민준아, 잠들면 안 돼. 아빠 곁에 있어줘. 도진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빠 말 들리니? 조금만 버텨. 다 와가니까. 지윤은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끊임없이 쓰다듬으며 창백한 아이의 얼굴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김 기사는 경적을 미친 듯이 울려대며 꽉 막힌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도진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지독한 맹세를 했습니다.
절대 널 잃지 않을 거야. 이제 막 널 찾았어. 사신이 널 뺏어가게 두지 않을 거다. 거대한 대학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글씨에 응급의료센터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다 왔어, 민준아. 도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 왔어. 차가 응급실 출입구 바로 앞에 급제동하며 멈춰섰습니다. 도진은 김 기사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직접 차 문을 발로 차듯 열고 아이를 안은 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자동문을 지나며 도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밝고 깨끗한 병원 로비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접수처의 간호사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려 해요. 인상 좋은 수간호사가 민준의 얼굴빛을 확인하더니 즉시 벽에 달린 비상벨을 누르고 이동형 침대를 부르며 당직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쏟아져 나왔고 도진은 조심스럽게 민준을 응급 침대에 눕혔습니다. 환아 증상이 어떻습니까? 백발이 희끗희끗한 50대 후반의 의사 박 원장과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달려와 물었습니다. 열이 3달째 떨어지질 않아요. 지윤이 침대를 따라 달리며 숨차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의원 피검사에서 혈액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나 결과지 있습니까? 박 원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뒤져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 원장이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즉시 골수검사 준비하세요. 두 분이 부모님이십니까? 네, 도진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원장님, 최고의 치료를 해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질 테니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박 원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아를 제3소생실로 옮기고 광범위 항생제부터 투여하세요. 의료진이 자동문 너머로 침대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도진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도진이 항의하려 입을 여는 순간 지윤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시게도 오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실 거야. 간호사는 스테인리스 대기 의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상태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진은 닫힌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갓 만난 아들을 품에서 빼앗긴 듯한 끔찍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와, 오빠. 지윤이 그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윤은 차가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도진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저 안에서 아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 저 안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민준이는 강한 아이야. 지윤이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병과 3개월이나 혼자 싸웠어. 보기보다 훨씬 씩씩해.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지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병원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는 그녀를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수척하고 창백하며 기력이 쇠해 있는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낡았고 신고 있는 캔버스화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제야? 도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지윤은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밥.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챙겨 먹었냐고 묻는 거야. 지윤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먹었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야. 똑바로 식사를 한 게 언제냐고. 어제. 지윤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점심때 편의점 도시락 반 개 남은 거 먹었어. 도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였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였으며 이 잔인한 운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금방 올게. 어디 가려고? 너 먹을 거 사러 간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무슨 수로 아이 간호를 해. 오빠, 난 괜찮아. 진짜 안 배고파. 무조건 먹어.
도진이 엄격하게 말하고는 곧장 병원, 편의점,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과 붙어있는 식당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도진은 양손에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음식을 샀습니다.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영양 도시락, 따뜻한 죽, 우유, 과일, 그리고 오렌지 주스. 그가 음식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자 지우는 미안함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어. 도진이 단호하게 빈 의자에 국밥과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윤의 떨리는 앙상한 손이 조심스럽게 죽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이내 다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이성을 마비시킨 듯 그녀는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그녀 곁에 앉아 말없이 가슴 아픈 눈으로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내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현명하고 따뜻했던 아내가 며칠을 굶주려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혀끝만 대고 버려버린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들을 즐기고 있을 때 말입니다. 미안해. 도진이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씹는 것을 멈추고 토끼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전부 다 어머니의 악의적인 폭력으로부터 널 지켜내지 못한 내 비겁함이 미안해. 널 끝까지 찾아내지 않은 게 미안해. 너와 민준이의 삶에 내가 없었던 게 미안해.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을 너 혼자 짊어지게 한 게 정말 미안해. 지우는 힘겹게 음식을 삼키고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오빠는 전혀 몰랐잖아. 내가 눈치챘어야 했어. 도진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든 찾았어야 했는데. 도진 오빠,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우리에겐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을 타임머신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해 보상하는 것뿐이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수간호사가 다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준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도진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네, 저요. 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간호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보호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원하십니다. 절 따라오시죠. 도진과 지유는 젠걸음으로 간호사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조용한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아까 보았던 박 원장이 책상 너머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박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의 다리는 불안감에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 박 원장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박 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맥 주사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해 열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 아이 병명이 뭡니까? 지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원장이 검사 결과지를 넘겼습니다. 응급 혈액 검사와 이전 기록들을 종합해 본 결과 민준이는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의 몸이 건강한 적혈구를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박 원장이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이 될 겁니다. 지속적인 표적 항암 치료와 정기적인 수혈, 그리고 극도로 세밀한 의학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약물 반응이 좋고 프로토콜대로 치료만 잘 받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지훈이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박 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료 과정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특수 약값만 매달 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원비, 정기검사비, 수혈 비용은 별도고요. 돈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진이 지갑을 꺼낼 기세로 확고하게 선언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 가장 선진화된 치료법만 제 아들에게 써주십시오. 액수가 얼마가 되든 제가 전액 지불합니다. 박 원장은 아빠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즉시 집중치료 프로토콜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는 약물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 최소 일주일은 무균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지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이가 방금 깨어나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일어나 그들을 병실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302호 무균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 민준이가 새하얀 침대 한가운데 파묻히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손등에는 수액 줄이 복잡하게 얽혀 꽂혀 있었고 투명한 수액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눈은 아까보다 훨씬 또렷하게 떠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 지윤이 달려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좀 어때? 괜찮아? 너무 피곤해요, 엄마. 민준이가 얌전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준이가 약 먹으면 금방 다 나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 씩씩한 왕자님. 박 원장이 문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그럼 전 2분 시간 보내시게 비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침대 위 빨간 버튼 누르세요. 박 원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지는 침대 발치에 선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8년의 시간을 잃어버렸고 아빠가 되는 법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실수를 해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아이가 날 아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빠 계속 저랑 같이 있을 거죠? 민준이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고 동그란 갈색 눈이 도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도진이 목이 메어 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아빠가 다시 가버릴까봐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한마디가 도진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대를 돌아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아빠 말 잘 들어. 도진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리려고 한 적 없어. 네가 세상에 태어난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단다. 하지만 만약 아빠가 네가 어디 있다는 걸 1초라도 빨리 알았다면 아빠는 하늘에 맹세코 이 서울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라도 너와 엄마를 찾아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민준이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널 찾았잖아. 도진이 눈물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절대. 넌 아빠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야. 아빠가 엄마랑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죠, 아빠? 민준이의 순수한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야. 도진이 단언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다 나을 때까지 이 병실에서 먹고 잘 거야. 아무 데도 안 가. 민준의 창백한 입술 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주실 수 있어요? 원래 엄마가 읽어주는데 엄마가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서요. 도진이 힐끗 지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상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엎드려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극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 좋아해?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이야기요. 민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머릿속을 쥐어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왕국에 돈이 아주 많고 크고 화려한 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바보 같은 남자가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진짜 힘은 차가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었단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도진은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준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한 구석에 놓인 좁은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엎드려 자는 지윤을 조심스럽게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 도진의 가슴을 또 한 번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편안하게 눕히고 수백만 원짜리 자신의 명품 수트 재킷을 벗어 이불 대신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민준의 침대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커다란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너희를 찾았어. 도진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족을 찾았어. 다신 놓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도진은 자신의 영혼이 진정한 평온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 차갑게 식은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단 한 명의 여자, 그의 어머니 이 회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끔찍한 비극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녀가 잔인하게 며느리를 내쫓았고 아들의 8년이라는 시간을 강탈했으며 며느리와 손자에게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그는 그녀의 그 헛된 자존심과 오만함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작은 가족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울 생각이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경건함이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낸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야간 당직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수액을 체크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도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물 반응이 아주 좋아요. 활력 징후도 모두 정상이고요. 수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좀 주무세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잠이 안 오네요. 도진이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간호사는 소파에 웅크리고 자는 지윤과 불편한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도진을 번갈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도진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흘러나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읽지 않은 문자 32통, 비서실장, 투자사 대표, 그리고 왜 회장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를 펑크냈는지 묻는 VVIP들의 난리통.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남동 자택입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집사님, 접니다. 어머니 주무십니까? 아이고, 대표님, 시간이 벌써. 회장님께서는 몇 시간 전에 침소에 드셨습니다. 깨우세요. 도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전하세요. 내일 아침 10시 정각에 본가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전하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치 빠른 최 집사는 도진의 목소리에 담긴 화약 냄새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네, 대표님. 회장님 깨어나시는 대로 즉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밖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걸려있든 회사가 무너지든 이제 그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병실 안에 있는 가족만이 그의 유일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반짝였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 그가 살던 텅 빈 럭셔리 빌라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널린 슈퍼카들, 매일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회사,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헛구역질이 날 만큼 부질없고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부귀 영화가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소파 쪽에서 지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의 미간은 고통스럽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명품 재킷을 다시 제대로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움직임에 지윤이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그녀가 비몽사몽간에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야? 새벽이야. 더 자. 하지만 지우는 몸을 일으켜 앉아 퉁퉁 부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민준이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도진의 초췌한 얼굴을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한숨도 안 잔 거야? 응, 너 더 자. 체력 회복해야지. 어떻게 눈이 감겨. 애가 아파서 애간장이 타는데. 지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진도 애틋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이유로 불면증에 걸렸네. 조용한 침묵이 다시 병실을 채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도진이 침묵을 깼습니다. 응, 해. 지난 8년 동안 왜 단 한 번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안 했어?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었잖아. 지유는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두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천 번도 더 그렇게 하고 싶었어. 특히 민준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응애하고 울었을 때 내 가장 큰 소원은 오빠가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는 거였어. 그런데 왜 안 했어? 어머님 때문이라고 했잖아.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어머님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끔찍하게 무서웠어. 오빠는 어머님의 진짜 이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나를 노려보던 그 서늘한 눈빛, 비수같이 꽂히던 독설들. 어머님은 내가 이 사회의 쓰레기이고 오빠의 명품 구두에 묻은 지능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세뇌시켰어. 도진의 혈관 속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널 그렇게 모욕해? 가장 끔찍한 비극은 뭔지 알아? 지윤이 울먹였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도 그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오빠 인생의 걸림돌이고 상류층 도련님인 오빠의 발목을 잡는 천박한 여자라고 믿게 됐어. 민준이 역시 명문가에서 버림받은 핏줄로 자라느니 차라리 가난해도 떳떳한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게 낫다고 나 자신을 속였어. 지유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도진을 원망하듯 또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이가 아빠는 어딨냐고 물었어. 왜 자기는 아빠가 유치원 픽업을 안 오냐고, 아빠가 날 미워하냐고 물었어.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오빠가 알아? 난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착한 아빠를 거짓말로 지어내야 했어.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지. 바로 네가 우리 부자의 8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빼앗아 간 거야. 그리고 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없겠지. 이게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야. 지윤이 통곡했습니다. 도진은 급히 다가가 좁은 소파에 지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윤아, 내 말 잘 들어. 네가 도망친 것, 너의 그 거짓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너무 어렸고 심지어 임신 중이었어. 반면 우리 어머니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 심리를 조종하는 교활한 포식자였지. 저주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야. 그리고 나이기도 하고. 지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작에 어머니한테 맞서서 널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어. 도진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널 만나기 전부터 난 어머니의 통제욕과 독단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핏줄보다 돈, 명예, 체면이 먼저인 사람이야. 하지만 난 너무 비겁했어. 겉으론 반항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했거든. 오빠는 비겁하지 않아. 지훈이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과거엔 그랬어.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내일 아침 본가에 가서 모든 걸 끝장낼 거야. 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마주해야 해. 하나뿐인 손자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 죽을 뻔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 거야. 지윤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도진 오빠,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모든 진실을 폭로할 거야. 도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할 거다. 대표이사 자리와 헛된 명예를 택하든가 아니면 나와 너희 모자를 택하든가. 오빠, 제발 그러지 마. 나 때문에 오빠 모자 사이가 파탄나는 건 원치 않아. 너 때문이 아니야. 도진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이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어머니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살기엔 너무 지쳤어. 지윤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해?
어쨌든 오빠 친어머니잖아. 그리고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지. 도진이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 심장이 향하는 유일한 여자고 널 미워하려고 몸부림치며 내 마음을 속이려 했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내 심장은 항상 너만 원했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 아직도 날 사랑해? 도진은 지윤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잊으려고 했어. 널 지우려고 숱한 여자를 만나고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어. 네가 날 배신한 속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지. 하지만 지윤아, 어제 길거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널 본 순간 내 심장은 본능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어. 내 심장의 주인은 영원히 너 하나뿐이야. 지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그래. 난 단 하루도 오빠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8년의 이별, 그 지독했던 상처와 슬픔이 이 좁은 병실 안에서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윤이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일단 민준이 치료에만 전념할 거야.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8년 전에 했어야 할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다시 허락해준다면 말이야.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오빠. 지윤이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오빠가 예전에 결혼했던 그 예쁘고 순진했던 여대생이 아니야. 산동네에 쥐구멍처럼 밝혀 살며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하던 촌부가 돼버렸어. 그녀는 자신의 꿰맨 옷과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그저 다 망가진 쓰레기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다시 함께 조각을 맞추면 돼. 도진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윤아, 네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든 누더기를 걸치든 난 상관 안 해. 한남동 빌라에 살든 산동네 반지하에 살든 상관없어. 나한테 넌 업무 스트레스에 찌든 나를 웃게 만들어주던 그 따뜻한 여자야. 회장 아들 강도진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인간 강도진 그 자체를 사랑해준 세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윤이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이야?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도진이 확언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앳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도진과 지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반쯤 뜬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도진이 급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까는 푹 잤는데요. 민준이가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잠결에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아이가 지윤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누가 엄마 괴롭혔어요? 아니야, 민준아. 지윤이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야.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준이가 다시 도진을 진지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아무데도 안 갈 거죠? 도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준아, 진짜 사나이는 약속을 꼭 지키는 법이야. 아빠가 명예를 걸고 맹세할게. 아빠는 여기 딱 뿌리박고 있을 거야. 매일 네 옆을 지키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로봇 조립도 같이 하고 온 세상을 데리고 여행 다닐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될게. 제가 병 다 나은 다음에도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병이 다 나으면 더 바빠질 거야. 잃어버린 8년치를 다 놀아주려면 아빠랑 너랑 시간표 짜서 매일매일 바쁘게 놀아야 하거든.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짱 멋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거든요. 도진의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도 너같이 멋진 아들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단다. 네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술래잡기를 오래 했을 뿐이야. 엄마가 아빠는 세상을 구하려고 불 뿜는 용을 물리치러 갔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해맑게 자랑했습니다. 도진이 놀라 지윤을 쳐다보자 지윤은 민망한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괴물이라고 사실대로 말할 순 없잖아. 영웅 아빠가 낫지. 괜찮아. 도진이 이해한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그 불 뿜는 용들을 다 물리치고 왔어. 그리고 내일 아침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드래곤 보스를 무찌르러 갈 거야. 우리 가족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민준이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빠, 진짜 타이밍 짱이네요. 그럼 이제 푹 자. 도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 먹고 잠을 푹 자야 병균이랑 싸울 힘이 생기지. 아까 그 동화책마저 읽어주세요. 민준이가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분부대로 합조, 왕자님. 도진이 다정하게 웃으며 다시 동화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가족의 조각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는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도진은 아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 뿜는 용을 물리치러 갔다고 도진이 지윤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놀렸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단 낫잖아. 지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일 아침, 난 진짜 드래곤을 사냥하러 간다. 이번엔 무조건 내 승리야. 지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거칠어진 두 손으로 그의 넓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조심해. 어머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야.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야.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바짝 기대섰습니다. 도진은 땀에 젖은 지윤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매혹적인 지비의 냄새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지윤이 속삭였습니다. 날 경멸하지 않아줘서, 내 거짓말을 용서해줘서, 그리고 우리 모자를 버리지 않아줘서. 도진은 그녀를 끌어안고 넓은 품으로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폭풍은 다 지나갔어. 내가 약속할게. 그들은 조용한 병실 안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푸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강도진 대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온 우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병실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어머니 이 회장에게 퍼부을 가장 뼈아픈 말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오전 7시쯤 아침 식사를 실은 카트를 끄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간호사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꼬마 천사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술에 끄는 소처럼 튼튼해요. 아이고, 말도 예쁘게 하네. 간호사가 능숙하게 수액과 기계를 체크했습니다. 조금 있다 박 원장님 회진 오실 거예요. 자, 밥부터 먹을까? 오늘은 전복죽이랑 메추리알 장조림이네. 간호사는 지윤에게도 식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식사입니다. 든든하게 드셔야 간병을 하죠. 지윤이 깍듯이 인사하며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구석에 서 있는 도진을 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식사 추가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세 식구는 병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일어나 숟가락질을 하며 죽을 떠먹는 모습에 지윤은 또다시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병원 밥 진짜 신기해요. 어제 약 먹었는데 벌써 안 아픈 것 같아요. 그게 현대의학이라는 거란다. 아들, 마법이 아니야. 도진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오전 9시 45분이 되었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다녀올게. 지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짜 가려는 거야? 10시에 본가에서 보기로 했어.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오빠, 민준이 퇴원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 기다릴 이유 없어.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오늘 다 끝난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아들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일 좀 보고 올게. 금방 올 거야. 어디 가는데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걸 다시 가르치러 간단다. 나쁜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묻자 도진은 멈칫했습니다. 8살짜리 아들에게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친할머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일깨워주러 가는 거야. 민준이가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빨리 오셔야 해요. 약속할게. 도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김 기사가
로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에서 고생 많았네. 지금 바로 한남동이 회장님 댁으로 가? 네, 대표님. 서울국제병원에서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 주택가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이바흐가 정교하게 조각된 육중한 철문을 지나 도진의 본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도진은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그는 이 대저택에서 자랐습니다. 저 분수대 옆을 뛰어다녔고 저택 안에 엄청나게 긴 원목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집이라는 따뜻함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처럼 화려하지만 숨 막히게 차갑고 고독한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계단 앞에 차가 멈추자 최 집사가 대문을 열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도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세요. 도진은 거침없이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그의 구두 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는 수십억 원짜리 명화가 걸려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은 그의 비참했던 삶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응접실의 무거운 쌍여다디 문을 확 밀어젖혔습니다. 이 회장 어머니는 수입산 최고급 소가죽 소파 정중앙에 왕비처럼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품 있는 베이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올림머리로 고정되어 있었고 우아하게 김이 모조리 피어오르는 캐모마일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단박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강도진, 꼬리, 그게 뭐냐? 노숙자라도 된 줄 알겠구나. 넥타이는 어디다 팔아먹었고 대체 며칠을 안 씻은 게야? 명색이 대그룹 대표라는 놈이 산 것들처럼 그게 무슨 추태냐? 입 닥치시죠. 도진이 이를 갈며 내뱉은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회장의 움직임이 멈췄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낳고 기른 아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막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오늘 아주 중대한 담판을 지어야 하니까. 도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진이 너 감히 어디서 그딴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로 애미한테 앉으라고 했습니다. 도진의 벼락 같은 고함이 거대한 응접실의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덜컥 내려놓고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며 평소의 위엄을 되찾으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번쩍이는 당혹감과 공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냐? 이 회장이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바로 앞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두 주먹에 힘줄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어머니가 저지른 그 더럽고 악랄한 짓거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도도했지만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가죽 소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박지윤.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말입니다. 이 회장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천박한 기집애가 제 발로 기어나간 일 말하는 거냐? 널 버린 건 그년이다. 어머니가 내쫓은 거잖아. 도진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협박했잖아. 만약 이 집구석에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을 아주 밑바닥까지 처박아 버리고 박살내겠다고 협박했잖아. 이 회장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난 어미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 천것은 우리 강씨 가문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어.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내 명예에 우리 재벌가 체면에 똥칠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그 사람은 임신 중이었어. 도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손자, 강씨 가문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임산부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어머니의 그 끔찍한 독사 같은 권력으로부터 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여자가 도망쳐서 쥐구멍 같은 곳에 숨어 살게 만들었다고.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멋이 어째? 그래, 지윤이는 이 집을 나갈 때 임신 중이었어. 도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뼈에 사무친 증오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어머니의 친손자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어. 그 악독한 마수에서 아이를 지키려다 결국 그 여자는 길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다. 이 회장의 소파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난 임신한 줄은 몰랐다. 네가 말해주지 않았잖니. 어머니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어. 도진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눈엔 그저 그놈의 썩어빠진 가문 체면과 허영심뿐이었지. 상류층 사모님들 모임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 자기 외동아들의 유일한 행복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거야. 난 널 위해서 그랬어. 네 미래를 위해서. 도진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 지옥에 쳐넣어 놓고 널 위해서라고 8년이야. 장장 8년 동안 난 시체처럼 살았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돈을 노리고 날 배신했다고 믿으며 그 찢어지는 고통을 잊으려고 일에 미친놈처럼 매달렸어. 아무도 날 상처 입히지 못하게 내 심장에 차가운 얼음벽을 치고 살았다고. 이 모든 비극, 이 모든 생지옥을 만든 건 바로 어머니의 그 이기심과 잔인함 때문이야. 이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내 어미다. 어미로서 자식 인생에 개입할 권리가 있어. 대한민국 어느 재벌가 안주인이라도 나처럼 했을 거다. 그녀는 너와 급이 안 맞아. 내 발목을 잡고 널 진흙탕으로 끌어내릴 년이었다고. 급! 도진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위험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동전 몇 푼을 구걸했어. 배가 고파 위장이 찢어질 것 같아도 자기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고 이틀을 굶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을 노래 부르던 그 대단한 강씨 가문의 종손, 내 아들 강민준. 그 녀석은 약값이 없어서 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었어. 이 회장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물러서다 유리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 죽을 뻔했다고. 도진이 악을 썼습니다. 눈물이 다시 얼굴을 덮었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이 원한의 눈물을 똑똑히 보길 원했습니다. 어제 오후 더러운 장판 위에서 숨만 간당간당 붙어있는 내 아들을 찾아냈어. 그 아이 엄마가, 지윤이가 동네 병원 진료비 단돈 5,000원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으니까.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고아니까 어머니가 그 모자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남편이자 아빠인 나를 그들에게서 무참히 떼어내버렸으니까. 도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나한테 아이가 있어. 8살짜리, 너무나 똑똑하고 씩씩하고 예쁜 아들이라고. 어머니, 어제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는지 압니까? 아빠가 정말로 우리랑 같이 사는 거냐고 묻더군.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냐고.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왜 우리 아빠는 나를 버렸을까 자책하며 살아온 8살짜리 어린애가 말이야. 이 회장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고고했던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모아쥐었습니다.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 회장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정말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 난 그저 그년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인 줄로만. 지윤이는 단 한 번도 내 돈에 관심 가져본 적 없어. 도진이 확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진 대표가 아니라 재벌 2세가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진짜 인간 강도진을 사랑한 유일한 여자였어. 도진은 이 회장 앞으로 다가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녀의 영혼을 찌르듯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다 빼앗아 갔어. 내가 아빠로서 살아갈 8년의 청춘을 훔쳐갔어. 핏덩이 같은 내 새끼가 태어날 때 처음 안아볼 기회, 아빠라고 처음 부를 때 안아줄 기회, 그 모든 걸 강탈했다고. 대체 무얼 위해서? 이 썩어빠진 대저택과 껍데기뿐인 가문 명예를 위해서? 잘난 사모님들 사이에서
우쭐대고 싶어서 이 회장의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42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화장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마스카라가 번져 시커먼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난 널 위해서 네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길 바라서. 그녀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실패작이야. 도진이 잔인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인 괴물이야. 자식의 진짜 행복보다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의 가십거리가 더 중요한 괴물. 도진아, 제발, 아직 내 말 안 끝났습니다. 도진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내 아들을 품에 안아봤어. 아이의 차가운 손이 내 손을 꽉 잡는 순간 난 진리가 뭔지 깨달았지.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발톱만큼도 모르는 인간이야.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내 것보다 우선시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하고 끔찍한 소유욕과 통제였어. 이 회장은 이제 체면도 잊은 채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널 사랑해, 도진아.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한단 말이다. 아니, 도진은 쓰디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만들어낸 완벽한 조각상인 강도진을 사랑한 거지. 남들에게 자랑할 전리품이 필요했을 뿐이야. 날 진짜로 사랑했다면 내 행복을 이렇게 짓밟진 못했겠지.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향하려다 말고 다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서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박지윤과 다시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내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진은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회장이 화들짝 놀라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하십시오. 도진이 냉혹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내려놓고 변하든지 지윤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든지 진짜 할머니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든지.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길게 끌었습니다. 아니면 평소처럼 그 알량한 오만함과 자존심을 지키며 이 텅 빈 대저택에서 혼자 늙어 죽어가든지.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전 당장 어머니와 천륜을 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거고 어머니의 하나뿐인 손자 곁에 털끝 하나 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떤 대단한 며느리를 잃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사십시오. 이 회장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네가 감히 어미한테 그토록 매정하게 할 겁니다. 도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똑똑히 깨달았으니까요. 돈, 지위, 아부하는 쓰레기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진짜 가족,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처자식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택은 어머니 몫입니다. 도진은 응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그가 대리석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등 뒤로 응접실에서 터져나오는 이 회장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오열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히 박살냈다는 죄책감에 발걸음을 멈출 뻔했지만 이성의 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민준이, 길바닥에 무릎 꿇었던 지윤이의 모습이 그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대문 앞에 대기하던 최 집사가 재빨리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표님, 일은 잘 마무리되셨습니까? 조만간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최 집사님, 도진이 가벼워진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8년의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고 드디어 한 줄기 진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바흐가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 저택에서 멀어질 때 도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병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진짜 집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도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마침내 박살낸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윤이 초조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빠? 도진은 의자를 당겨 지윤의 곁에 앉고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부 다 쏟아내고 왔어. 어머니가 널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전부 다. 어머님 반응은 어떠셨는데? 지윤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도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셨어. 하지만 내가 한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뼛속 깊이 밝혔을 거야. 확실해. 어머님이 변하실까? 그건 어머니 본인한테 달렸지. 도진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침대 위에서는 민준이가 간호사가 주고 간 스케치북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져 뺨이 발그레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누굴 그렸는지. 도진이 다가가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졸라맨 3명이 손을 꽉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 중간 사람, 그리고 가운데 아주 작은 꼬마. 그림 위에는 엉성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다시금 목이 맨 채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림 실력이 피카소 뺨치는데? 그날 하루는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회진을 온 박 원장은 민준의 경이로운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가 기대 이상으로 약물에 아주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너무 좋아요.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지윤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5, 6일 정도만 더 지켜봅시다. 생화학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권에 들어오면 통원 치료로 돌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진은 병실에 거의 24시간 내내 상주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소한 취향을 알아가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민준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매니아였고 가지 반찬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태양계 행성 순서를 줄줄 외우는 천재였습니다. 수학을 잘하면서도 맞춤법은 엉망이었고 천둥소리는 무서워하면서도 소나기 맞으며 노는 건 좋아했습니다. 지윤 역시 눈에 띄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진은 그녀에게 삼시세끼 영양가 있는 밥을 강제로 먹였고 수수한 새 옷들을 사다 입혔습니다. 그녀의 긴장된 얼굴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예전의 그 맑은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5일차 오후 도진이 민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병실 문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윤이 답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장이었습니다. 지윤은 화들짝 놀라 앉아있던 간이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진 역시 맹수처럼 튀어올라 지윤과 어머니 사이에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진의 목소리에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장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크와 보석으로 휘감은 도도한 재벌가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회색 린넨 치마를 입고 있었고 빳빳하게 세웠던 머리는 대충 낮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빨갛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 회장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시선이 도진의 어깨 너머 침대 위에 얌전히 앉아 자신을 호기심 어린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이 회장은 헉하고 숨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쪼글쪼글한 뺨 위로 새로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네 어릴 적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녀가 도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리 똑같을 수가. 구경 다 하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행패 부리러 오신 거면. 아니다. 이 회장이 다급히 도진의 말을 막으며 지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윤은 두려움에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지윤아, 너와 단둘이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안 됩니다.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짓밟은 걸로 모자랍니까? 하지만 지윤이 살며시 손을 뻗어 도진의 셔츠 자락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말씀하시게도. 지윤아, 네가 굳이 저 사람 말을 들어줄 필요 없어. 알아. 지윤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도진은 어머니를 경고하듯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한 발짝도 안 비킬 겁니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이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뱉는다면 제가 직접 어머니를 이 병실에서 끌어내겠습니다.
이 회장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윤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갔지만 지윤이 두려워할까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윤아, 이 회장이 벌벌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8년 전에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던 그날 했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란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삐삐거리는 기계음조차 이 거대한 충격을 덮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독설들, 그 악독하고 천박했던 내 행동들, 1000번 만번 사죄하마. 이 회장이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짓밟고 널 쓰레기 취급했던 거 미안하다. 비열한 방법으로 널 협박하고 내쫓았던 거 미안하다. 그리고 가장 큰 내 죄악, 우리 손자의 아빠를 빼앗고 너희 가족의 8년이라는 청춘을 강탈한 죄. 내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도 씻지 못할 그 끔찍한 죄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지우는 돌부처처럼 굳은 채 충격으로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되도 않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속였어. 이 회장이 쓰디쓴 자조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도진이 돈을 노리는 천박한 꽃뱀이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켰지. 하지만 진짜 진실은 뭔지 아니?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두 손을 비참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널 질투했던 거야. 질투 하셨다고요? 지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넌 도진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거든. 이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도진이가 널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난 똑똑히 보았다. 널 만나고 도진이는 더 많이 웃었고 더 여유로워졌어. 그 무거운 회장 아들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행복해했지. 그리고 난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어. 친어미인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식을 그렇게 환하게 웃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걸. 도진은 누가 명치를 세게 때린 것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바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어머니가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스스로 끄집어내어 며느리 앞에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진이를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완벽한 기계로 키우려고만 했지. 진짜 행복을 누리는 법은 가르쳐주지도 못했어. 그런데 네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구원을 준 거야. 삐뚤어진 어미의 자존심은 널 질투하고 증오했어. 그래서 그 행복을 박살 내버리기로 작정했던 거란다. 내 손으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걷어찬 거지. 이 회장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지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사과가 너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거 안다. 그 어떤 핑계로도 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 꼭 말해주고 싶었다. 지윤의 꽉 쥔 두 손이 파르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테니까. 이 회장의 입에서 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무슨 소리를 하신 겁니까? 도진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장 내일 픽 쓰러져 죽는다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았어. 남은 돈을 다 쏟아부어 치료받아도 기껏해야 5년,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단다. 참으로 웃기지 않니?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나 보더라.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로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벌을 받게 생겼으니 도진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이 회장이 조용히 손을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장례식에 조문객이 몇 명이나 올까였어.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깨달았지. 진심으로 내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돈도 대저택도 수천 명의 인맥도 가졌지만 정작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구나. 그녀는 도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엊그제 나한테 퍼부은 말 전부 다 맞다. 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불구자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짓밟는 법밖에 모르는 괴물이지. 그녀는 다시 지윤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 문 밖에서 네가 민준이를 다정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지켜봤어. 내가 한 번도 내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리고 나 스스로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진짜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 지윤아, 이 회장은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을 옮겨 지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윤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지만 뒤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죽어 18층 지옥에 떨어져도 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철면피처럼 부탁하마 그 콧대 높던 이 회장이 갑자기 지윤의 발 아래로 철퍼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늙은이에게 자비를 베풀어다오. 내 남은 짧은 인생 동안 우리 민준이에게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주련. 네게 입힌 상처를 갚을 수 있도록 속죄할 기회를 주렴. 어떻게 해야 해, 오빠? 지윤이 패닉에 빠져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지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야. 네가 용서하든 안 하든 난 무조건 내 편이야. 지윤은 발밑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박살내고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악마.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돌려 침대 위에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불안한 눈으로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온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용서할게요. 이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할게요, 어머님. 지윤이 이번에는 훨씬 더 또렷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어머님이 용서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지윤은 곁에 선 도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사는 건 결국 우리 가족만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우리 민준이는 친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격이 있고 세상 누구에게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두 번째 삶을 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체면과 우아함 따위는 다 집어던진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흉하고 처절한 참회의 오열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수십 년짜리 얼음 갑옷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윤은 가만히 다가가 이 회장의 어깨에 부드럽게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다음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행여나 민준이가 어머님 때문에 위축되거나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하신다면 대개 하셨던 짓에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도 아이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두 번째 기회는 그 즉시 박탈될 겁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이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약속하마. 내 남은 목숨과 내 모든 재산을 걸고 맹세하마. 이 회장은 지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내가 아이한테. 이 회장이 도진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인사 좀 해도 되겠니? 도진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어때? 할머니랑 인사해볼래?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지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 중인 분이야.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코를 찡긋거리며 생각하더니 작게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 회장은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가. 난 이 할미란다. 그냥 친할머니라고 불러주렴.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특유의 순수함으로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얼굴은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이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쓰게 웃었습니다. 할미가 너무 많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렸거든. 널 안아주고 너랑 놀아줬어야 할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말이야.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가 해맑게 위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할머니가 제 옆에 있잖아요. 지금은 제 옆에 있잖아요. 라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한마디는 이 회장의 가슴에 남은 마지막 앙금을 완전히 씻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애가 어쩜 이리 잘생겼니? 그녀가 훌쩍거리며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빛이 나는구나. 그럼요, 당연하죠. 도진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를 똑 닮아서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 심성도 아주 곱습니다. 이 회장은 지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등신처럼 눈이 멀었었구나. 넌 천박하지 않아. 넌 우리 가족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기품 있는 여자다. 전 고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아니,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진짜로 급이 다른 사람이야.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용기, 상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그건 내가 평생 끌어모은 돈다발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권력이란다. 그날 이 회장은 병실에 2시간이나 머물렀습니다.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티라노사우루스가 우주에서 싸우는 민준이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도도하던 회장님이 손자의 옹알이에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녀는 복도 구석으로 도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아이 병원비에 보탬이 되고 싶구나.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돈으로 너희 마음을 사겠다는 게 아니야. 돈으로 혈육의 정을 살 수 없다는 건 이젠 뼈저리게 아니까. 그저 할미로서 우리 강아지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발 부탁이다.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다. 내 능력이면 차고 넘치지.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늙은이한테 속죄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다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도진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던 겸손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진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회장이 돌아가고 난 후 지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금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결정이었어. 어머니를 용서한 거? 응, 지윤이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속 절반은 어머님 뺨을 후려치고 악을 쓰면서 당신 같은 악마는 손잡을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고 싶었어. 지윤은 침대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민준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심과 증오를 안고 살아가면 결국 다치는 건 우리 가족이잖아. 도진이 그녀를 등 뒤에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넌 정말 위대한 여자야. 넌 알아야 해. 지유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래. 오빠, 용서는 상처받은 내 영혼을 풀어주는 거야. 고통을 씹어 삼키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 것뿐이야. 그로부터 5일 후 민준이는 공식적으로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원장은 약 복용 시간과 정기 진료 일정을 꼼꼼하게 일러주었습니다. 2주일 뒤에 피검사하러 꼭 오셔야 합니다. 만약 미열이 있거나 아이가 축 처지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오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퇴원 준비를 하던 지윤이 갑자기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도진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다니? 우리 집으로 가야지. 신림동 그 반지하로 다시 가서 이삿짐부터. 아니, 도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모자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내 집으로 간다. 한남동 빌라로? 지윤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오빠, 난 거기 못 가. 거긴 무조건 갈 거야. 도진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 거대한 무덤 같은 집구석에 온기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됐어. 거긴 진짜 가족의 품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셋은 이제 영원히 한 곳에 살아야 해. 지유는 새로 산 수수한 옷차림에 자신을 쭈뼛거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재벌가 저택에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존재인지 스스로 옥죄고 있었습니다. 난 거기 안 어울려. 오빠 명성에 먹칠만 할 거야. 도진은 부드럽게 지윤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넌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지붕 아래서 듬뿍 받을 자격이. 길 비키세요. 자동차 나갑니다. 민준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휠체어를 타고 두 사람의 로맨틱한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팔짱을 끼고 걸어다닐 만큼 쌩쌩했지만 병원 규정상 퇴원 환자는 1층 문 앞까지 무조건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전 아빠의 성이 얼마나 멋진지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윤이 어이없다는 듯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장군님.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차를 타고 한남동 고급 빌라 단지로 향하는 40분. 엄청난 높이의 황금빛 대문이 열리자 민준이는 창문에 코를 밟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임금님 성이랑 똑같아요. 아빠, 도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방을 보면 더 깜짝 놀랄걸? 제 방이요. 민준이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제 혼자 쓰는 방이 생겨요? 그럼 우리 아들, 도진이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도진은 아이를 안고 내렸고 김 기사는 지윤의 다 해진 에코백과 도진의 명품 캐리어를 서둘러 챙겼습니다. 도진이 어제 미리 전화를 해둔 덕분에 오랫동안 저택을 관리해온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인자한 미소로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모님, 소개할게요. 제 아내 박지윤과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살 겁니다. 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이 큰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겠네요. 이모님이 활짝 웃으며 환영했습니다. 사모님 쓰실 블루룸이랑 도련님 쓰실 안방 옆방까지 먼지 하나 없이 싹 치워놨습니다요. 지윤은 조심스럽게 대저택의 현관을 밟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화려하게 휘어진 나선형 계단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크다. 지윤이 모기만 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크니까 네가 안주인으로 꽉 채워줘야지. 도진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 살기 딱 좋은 사이즈야. 이모님은 민준이의 방부터 먼저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는 돌고래 비명을 질렀습니다. 드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스마트 책상, 거대한 책장, 그리고 도진이 어제 로켓 배송으로 미친 듯이 긁어모은 장난감 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대형 피규어, 수십만 원짜리, 레고 세트, 각종 로봇 장난감들까지. 이거 다 제 거예요? 아빠? 전부 내 거란다, 아들. 민준이는 침대로 몸을 날려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침대가 구름 같아요. 빨리 와서 만져봐요. 지우는 방문턱에 서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방이 너무 예쁘다, 민준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모님. 이모님이 호들갑을 떨며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 전용 최고급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벅차올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주는 것들의 반이반도 난 오빠한테. 그런 소리 마.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어와도 네가 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세월을 보상할 순 없어. 이건 그저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야. 다음으로 이모님은 지윤이 지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 역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실크 침구가 깔린 커다란 침대, 쏟아지는 햇살 아래 놓인 안락한 독서 공간, 화장대 위에 놓인 향기로운 백합 생화. 여기가 당분간 내가 쓸 손님방이야? 지윤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임시 거처지. 도진이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랑 저기 안방 마스터룸을 같이 쓸 준비가 될 때까지만. 지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오빠, 우린 아직 정식으로 재결합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합방이야. 아직은 아니지. 도진이 지윤의 말을 정정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아, 난 병실에서 한 약속 단 한 글자도 허투루 한 거 없어. 난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완벽한 부부가 되길 간절히 원해. 널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는 정식 결혼식을 꼭 올릴 거야. 네가 준비될 때 언제든지 말해.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 그저 내 진심만 알아줘. 지윤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 하지만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폭풍이 너무 한꺼번에 몰아쳐서 나한테 숨 고르며 이 새로운 행복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에겐 남은 평생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도진이 그녀의 이마에 깊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난 아무데도 안 도망가. 몇 주가 꿈처럼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집중 치료 덕분에 민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장밋빛 생기를 되찾았고 8살 개구쟁이 남자아이 특유의 활발한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늘 죽음처럼 고요했던 럭셔리, 대저택은 이제 쉴 새 없이 터지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쿵쾅거리는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윤도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도지는 한남동 근처의 최고급 국제학교에 민준이를 입학시켰습니다. 지윤은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오랜 꿈, 최고급 프렌치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랍고 극적인 변화는 이 회장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 오후 어김없이 손자를 보러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어색해했지만 민준이 특유의 천진난만함이 그녀의 굳은 마음을 봄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가 색연필 통을 들고 할머니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할미, 나랑 같이 색칠 공부해요. 평생을 회장실 의자에 앉아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만 하던 그 깐깐한 여장부가 어느새 덥수룩한 카펫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자와 함께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니? 똥강아지?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할미.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여긴 할머니, 여긴 도진이 아빠, 여긴 지훈이 엄마, 그리고 요 쪼만한 건 저예요. 이 회장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자와 함께 삐뚤빼뚤하게 색칠을 하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거니? 당연하죠, 할미. 민준이가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섭리라도 되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한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이 회장은 갖은 핑계를 대며 거의 매일같이 한남동 저택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가득 동화책 전집을 사들고 오고 어느 날은 손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싸들고 오며 민준이의 학교 생활을 캐묻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지훈에게 틈만 나면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지훈이 웃으며 말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옛날 일 다 잊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그저 우리 민준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만 되어주시면 전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이 회장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진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이 가슴, 따뜻한 한국판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